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최승호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일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전화 0257-8295번으로 연락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 카카오톡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청목의 김희성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목의 김희성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에게 명쾌상쾌 통쾌한 상담, 유익한 상담 해주시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생법쇼 그럼 오늘 접수된 상담 미리 살펴볼까요? 산재 신청 승인 안 되고 일자리까지 잃었어요. 영수증 내면 보상이 줄어든다. 이게 맞나요? 치매를 앓던 중 작성된 유언장의 효력은 과거 부모의 합의, 성인된 혼외자에 적용할 수 있을까까지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되었습니다. 잠시 후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어떤 해결책이 제시가 될지 계속해서 함께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첫 순서는 판결록 시간입니다. 뉴스와 신문에서 회자되곤 하는 화제의 판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변호사님 오늘 어떤 내용, 어떤 판결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오늘은 일명 이제 파타야 드럼통 살인 사건으로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났기 때문에 이 판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잔인한 사건이었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국민들이 아실 텐데요. 사건의 개요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태국 파타야에 여행 중인 30대 한국인 관광객이 외국 국적도 아닌 같은 이제 한국인 일당한테 납치되어서 살해당한 다음에 시신은 이제 훼손된 상태로 드럼통에 시멘트랑 같이 떠오르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서 최근 이제 대법원에서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선고된 확정된 형량을 살펴보면 이 일당은 3명이었는데요. 무기징역, 징역 30년, 징역 25년 이렇게 중형이 선고된 판결입니다. 너무 좀 잔인한 사건이었는데 일명 파타야 드럼통 살인 사건.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사건 개요부터 좀 살펴봐 주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태국 파타야를 혼자서 여행 중인 이제 30대 한국인 남성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태국에 제가 사건 개요를 보니까 태국에 대한 여행 경험이 좀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태국에 한국인들이 많은 클럽이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같이 갈 사람을 동행자를 SNS 상으로 구했고 그걸 마침 본 이 범죄자 일당 중 한 명이 가이드인 것처럼 이렇게 접근을 해서 뭐 술도 마시고 이렇게 좀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때 당시에 이 피해자가 전 여자친구가 태국인 여자친구였다고 합니다. 근데 마침 이제 헤어진 사이지만 자기가 놀러 갔던 그 클럽에 같이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참고인 조사를 받았죠. 태국인 여성이. 근데 뭐 서로 이제 형 동생 하는 친한 사이로 보였다.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돈을 빼앗을 목적으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클럽에서 이제 술에 수면제를 타서 먹였다고 합니다. 몰래. 근데 이제 의식을 잃지 않자 차에 강제로 태워서 납치를 했는데요. 납치를 해서 간 와중에 피해자가 저항을 하자 목을 졸라서 살인을 했습니다. 이 차 안에는 나머지 범죄자 2명이 숨어 있었었고요. 같이 이제 결박해서 목을 졸라서 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일당들은 자신들의 이제 피해자가 저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톱에 뭐 DNA, 가해자들의 DNA가 남을 수도 있고 이런 걸 우려해서 그 손가락을 모두 훼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무통에 드럼통에 시멘트와 함께 사체를 넣고 굳혀서 파타야에 있는 저수지에 던져서 은닉한 혐의로 이제 재판을 받은 것입니다.
또한 그 피해자를 이미 죽인 상태에서 이 가해자들은 피해자가 살아 있는 것처럼 속인 다음에 한국에 있는 부모님한테 연락을 해서 1억 원 가량의 몸값을 요구했었지만 몸값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이 부모님이 즉시 이제 대사관에 신고를 함으로써 수사가 시작된 사건입니다. 너무 좀 잔인한 사건인데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을 어쨌든 국외에서 벌어진 사건이긴 하지만 가이드로 좀 활동을 하려고 접근을 했다. 해외 가이드도 이제 못 믿을 판이네요. 이 상황이. 그 부분 조금 제가 부연 설명을 다시 드리면, 그러니까 이 사람 이 일당 3명은 보이스피싱 해외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신분을 속이고 가이드인 것처럼 한 거죠. 근데 이제 해외에서 일어나는 자국민 사건들을 좀 보면 이렇게 이제 가이드로 위장하는 경우들을 좀 심심치 않게 봤던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맞나요, 가이드? 아무래도 이제 뭐 그 해외 사정을 잘 아니까 피해자 입장에서 아무래도 의지를 하게 되고 신뢰를 하게 되죠. 여기가 맛집이다, 맞습니다. 뭐 이렇게. 맞습니다. 상당히 좀 위험해 보이는데 가이드도 못 믿을 판이면 사실은 어떤 업체를 선정해서 가야 될지 상당히 좀 두려운 부분들이 좀 생기는데 먼저 앞선 1심하고 2심 판결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판결 내용 좀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게 대법원까지 간 사건이니까 피해자들은 가해자들은 이 피고인들은 자신의 범죄를 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좀 억울하다라는 게 좀 있나 보죠. 그래서 요 3명 그 판결의 내용을 보면 각자 변론한 내용은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이 3명들의 변론 태도에 대해서 1심과 2심은 그것을 고려해서 중형을 선고했는데요. 이게 강도살인이 주된 범죄인데 나는 강도만 공모를 했다. 살인에 대해서는 공모하지 않았다. 살인은 우발적인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그리고 이 공모 자체를 부인한 사람도 있었고요. 아니면 이거를 다른 공범자로 기소된 공동 피고인들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등 이렇게 공모를 부정하거나 인과관계를 부정하거나 이렇게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근데 재판부에서는 이러한 그 피고인들의 변론을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납득하기는 어려운 변명이다. 그리고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에 불과하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근데 살인을 저지른 그 차량 안에 셋이 다 동승해서 있었던 거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좀 부인을 한다. 자기는 뭐 방조다 약간 이런 내용도 있었을까요? 이게 참 그냥 이렇게 쉽게는 좀 납득이 좀 안 되거든요. 대법원 좀 판결 내용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세히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대법원은 이제 항소를 기각했거든요. 그래서 원심과 동일한 취지로 판단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심 판단에 있어서 필요한 심리를 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칙에 위반해 자유신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다거나 강도살인의 고의 및 인과관계, 피고인들의 공모관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고 판시를 하면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파타야 드럼통 살인 사건 판결을 두고 해외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 대상 강력 범죄에 대해서 국내 사법부가 어떤 기준으로 좀 책임을 묻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좀 사례로 좀 해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해외 범죄가 좀 기승을 부리고 있잖아요. 최근에도 뭐 캄보디아 범죄단지 사건도 이제 큰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렇게 이제 보이스피싱 같은 그 국제적인 범죄가 이제 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한국인들을 해외에서 납치해서 금품을 요구하는 사건들도 종종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범죄는 사실 단독으로 범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해외에서 벌어지는 강력 범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이제 배후의 조직과 좀 연결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해외에서 범죄가 일어난다는 거는 이제 도망가기도 쉽고, 그렇기 때문에 좀 조직이 개업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직적인 공모가 인정되는 만큼 사회와 영구적인 단절이 필요하다 이렇게 선언한 판결이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물론 뭐 중형 확정으로 재판이 마무리됐지만
해외에서의 취업 사기도 요즘에 극성을 부리고 있고요. 너무 많죠. 예. 예,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그리고 여행객을 노리는 강도 살인 예. 이런 거에 대한 경고가 이제 지금부터 출발이라는 점에서 이 판결이 좀 경각심을 주는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좀 중국에서 그런 활동하는 범죄 조직들이 좀 많았다면 요즘은 뭐 동남아, 그다음에 네. 유럽 또 왜 이렇게 막 확장되고 있어요. 요즘은 예. 전 세계적으로 약간 좀 경기가 불황이기도 하고 어려워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뭐 스캠이나 아니면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냥 단순히 우리가 후진국이라고 생각했었던 어떤 중국이나 동남아 이런 쪽이 아니라 이제는 좀 전 세계적으로 확장돼서 한국인들 뭐 무차별적인 것 같습니다. 뭐 한국인만을 특정해서 범죄를 저지른다기보다는 어쨌든 우리 자국민인 한국인들도 많은 이 범죄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들이라서 뭔가 대책이 좀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파타야 드럼통 살인 사건이 좀 남긴 과제 좀 되짚어 주실까요? 네, 파타야 드럼통 살인 사건은 다행히도 이제 전원이 모두 검거돼서 뭐 예. 중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이제 결말은 사법적 정의가 실현된 결론이지만 예. 뭐 이 사건은 사실 이슈를 많이 받았었잖아요. 예, 국민적인 주목을 많이 받았던 사건이기 때문에 너무 당국에서 잔인하기도 하고 예, 맞습니다. 뭐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그쵸.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가에서 수사 기관에서도 전력을 다해서 이 외국에 있었습니다. 이 피고인 중에 3명은 세 명 중에 1명은 국내에 들어와 있었고요. 네. 1명은 해외에 있었거든요. 예. 그렇게 해외에 있는 그 범죄자를 그 인터폴 수배를 통해서 이제 그 태국에 있는 경찰과 수사 공조를 해서 검거한 사건인데요. 사실 이렇게 뭐 쉽지 않은 사건들도 많죠. 해외에 있는 범죄자를 체포하는 게 쉽지 않은 사건들 많은데 이렇게 이런 사건과 같이 좀 지금 NC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경을 초월해서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뭐 우리나라 경찰이 외국에 가서 다 잡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요. 반드시 국제사법 공조가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그 국제사법 공조 시스템을 좀 공고히 하는데 좀 전력을 다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한 정부 차원에서 이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자국민 보호 대책이 좀 시급하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지금 아까 좀 전에 MC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뭐 중국에서도 있다가 그다음에 동남아시아에서도 있다가 우리가 뭐 흔히 알고 있는 그런 뭐 범죄가 종종 일어나는 국가가 고정된 거는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이동하고 뭐 선진국이라고 보던 뭐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도 많이 발생하고요. 맞습니다. 뭐 캄보디아 범죄단지 거기에 배후 세력들도 원래는 중국에서 활동하다가 넘어갔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이런 국제적인 범죄에 대해서도 뭐 우리나라 수사기관 좀 주목을 하고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좀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인터넷의 발달도 있고 사실 이제 물류나 인원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람이 이동할 수 있는 편리성이 좀 증가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국제적으로 다양하게 다방면으로 좀 발생하는 것 같아요. 뭐 호주, 뭐 뉴질랜드, 미국, 남미 뭐 가리지 않고 예전에는 그래도 뭐 중국, 동남아, 아프리카 이렇게 약간 좀 라인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뭐 중동도 있고 워낙에 많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은 뭐 보이스피싱 범죄만 해도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의 규모로 사실 대기업 같이 이루어지는 거 보고 참 저도 많이 놀랐는데요. 그만큼 국제적인 범죄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많은 분들께서 어쨌든 이런 인터넷 관련된 부분, 전산망 관련된 부분으로 이제 좀 사기나 혹은 아니면 피해를 당하시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 조금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좀 검증해 보시고 하실 필요가 좀 있어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판결록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세 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예, 저희는 예. 두 내부가 지금 살고 있고요. 제 네네. 처가 네네. 저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미화원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네. 그 청소를 하고 저 휴게 시간이 돼서 예. 휴게소로 가는 도중에 그 예. 폭이 있어가지고 예. 한번 문에 걸려가지고 아, 예. 넘어지는 바람에 예. 어깨 회전근개 봉합술을 받았습니다. 아, 네. 근데 학교에서 이제 뭐 저 산재처리를 해주시겠다고 청구를 해갖고 네. 이쪽에서 불승인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네. 저 어디 이의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 찾아보다가 예, 예. 지금 법률 방송을 보고 아, 상담 신청을 그러시군요. 드렸습니다. 산재 신청을 했는데 불승인이 나고 그 부분에 네네. 대해서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해서 연락 주셨군요. 네, 네, 옆에 김희성 변호사님 나와 계시거든요. 인사 나누시고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희성 변호사라고 합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예, 그 상담자께서는 그 불승인 통지서를 받아보셨나요? 네네네. 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셨을까요? 예. 예, 그 불승인의 근거가 주된 내용이 어떤 걸로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뭐 식구도 지금 70세인데 나이가 네. 있다 보니까 이제 뭐 안 아픈 데가 있겠습니까? 뭐 그래서 이제 어깨 쪽으로 네, 치료를 받은 그 근거를 가지고 아마 이거 뭐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마 연세도 당시에 연세가 몇 세셨었나요? 사고 당시에 사고가 이제 올해 입으신 거죠? 올해입니다요.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대략? 지금 69세, 아, 70세로 봐야 하나요? 저 56년생인데. 네네. 예. 상당히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네네. 뭐 당연히 어깨가 뭐 크고 작은 이제 그 뭐 병원 다니신 적도 당연히 있을 가능성이 많으실 테고, 그렇죠? 예. 예. 네. 그런데 이제 인대 파열이라는 진단을 이번에 처음 받으셨던 건가요? 아니면 네네네. 이번에 그 처음이요? 전에는 예. 뭐 저기 뭐야 유착성 관절 낭력, 네. 뭐 또 증후군 예. 병원에 세 군데를 다녔는데 이제 예. 그렇게 진단을 받았습니다요. 예. 저 그때는 당시는 몰랐는데 네, 보통 이제 이제 공단에서 아마 이거 조사를 해보니까 네, 보통 이렇게 치료를 받았다 그런 근거를 가지고 네. 보통 이제 그거는 회전근개에 뭐 염증 같은 게 있고 하면 네네. 가동범위라고 그러죠. 이제 팔을 드는 거나 팔을 회전하는 게 좀 제한이 되는데요. 예. 근데 이제 미화원 일을 하셨다고 하니 예. 뭐 그런 미화원 일을 하는 데는 크게 어깨가 문제가 되진 않았었을 것 같은데 네, 어떠셨나요?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뭐 네. 불편이 좀 있더라도 불편이 네. 그렇게 뭐 제가 알기로는 무릎이 좀 아파갖고 예. 저기 병원에 다니고 이런 거는 기억하는데 어깨가 아파갖고 병원 다닌 거는 잘 기억을 못 하거든요. 아, 네. 아마 그 공단에서는 그 네. 어깨 관련해서 진료받으신 내역을 전부 다 봤을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본인께서도 그걸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는데 알고는 계세요? 어깨 관련해서 치료받은 내역을 한 10년치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데 그걸 알고 계신가요? 지금 저기 저 한의원에서 2017년도에 네, 염이라고 해서 침 맞은 적이 있더라고요. 네. 아마 그리고 20년도에 또 저 증후군이라 그래서 이제 예, 요즘 병원에서 또
치료받은 적이 있고요. 요 근래에는 23년도에 통증 클리닉에서 아마 주사 맞고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그런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걸 이제 기존에 치료받은 병력도 살펴보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이게 사고와 인과성이 있느냐, 인대가 네. 파열이 됐는데 이게 인과성이 있는지도 살펴보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제가 보다 보면은 인대가 미세하게 파열되거나 했는데도 본인이 모르시는 경우들도 가끔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 예, 그렇게. 네, 그럴 예, 수도 예, 있겠죠. 맞습니다. 좀 특히 어깨 쪽은 뭐 인대가 한 번에 끊어지는 게 뭐 한 번에 끊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안 좋아지면서 미세하게 뭐 파열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파열됐는데 모르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아, 예, 그런 예, 경우도 그런 있군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본인이 어떤 상황이셨는지는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 전에. 근데 이제 그러면 그걸 어떻게 보느냐? 기존에 이제 받은 그 치료 전력들을 봐야 되고요. 예. 혹시 그 전에 MRI, 어깨 MRI 같은 거는 찍어보신 적이 있어요? 아, MRI는 안 찍었습니다. 아, 한 번도 안 찍어보셨어요? 예, 예, 예. 아, 네네. 그럼 아마 이번에 처음으로 찍으셨을 텐데요. 요 사고 때문에.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기록들을 뭐 의사가 전문가기 때문에 그걸 아마 공단에 자문 의사가 있어요. 예, 예, 예. 그래서 자문의한테 그 기록들을 다 보내줍니다. MRI 기록뿐만 아니라 과거에 받은 기록들도 다 보내게 돼 있어요. 예. 예, 그래서 공단이 그것도 안 보고 판단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 그렇겠죠. 어쨌든 그 기록들을 다 보고 판단을 했을 때 공단 그 자문의의 소견이 아마 인과관계성이 없다. 인대가 파열됐지만 이 사고로 끊어진 거는 아니다. 이렇게 아마 감정을 했을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아마 불승인 처분이 났을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거에 대해서 불복한다고 한다면 예. 나의 치료 병력과 MRI 상태를 봤을 때 이번 사고로 끊어진 게 맞다. 예, 그러니까 기왕증이 있다고 산재가 다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 예, 기왕증이 있더라도 이 사고로 인해서 파열됐다라고 본다면 산재가 인정되는 것이 맞습니다. 예. 그럼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그래서 이제 불승인 처분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요. 네. 공단에다가 심사 청구, 재심사 청구하는 방법이 있고요. 예, 예. 예, 그게 끝나고 나면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게 있습니다. 예, 행정소송이요. 예, 그 앞에 제가 심사, 재심사는 행정처분이라고 행정심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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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끝나면 소송으로 갈 수도 있는데요. 예. 반드시 심판을 안 거치고 바로 소송을 가셔도 됩니다. 예. 예, 그런데 행정심판은 내가 쉽게 얘기하면 돈이 들지가 않아요. 예, 예. 예, 근데 이제 소송을 하게 되면은 변호사도 선임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법원에 비용도 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좀 비용적인 부담이 있으세요. 예, 그래서 만약에 내가 좀 비용이 부담된다 싶다고 한다면 먼저 이제 심사 청구, 재심사 청구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심사 청구요. 예, 공단에 먼저 심사 청구를 하시고요. 예.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도 내가 그 기각이 됐다, 불승인이 맞다라는 판단이 내려진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고용노동부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그 후에 또 불복을 하려면 이제 법원으로 가셔야 돼요. 예. 네. 그러면은 일단은 비용이 행정소송하는 것도 변호사 선임을 해야지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임을 안 하시고 뭐 본인이 하셔도 되지만 사실 그게 현실상으로는 어렵죠. 예.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없는 사람들이 예. 혹시 변호사 선임을 행정소송을 했다가 예. 저희가 지게 되면은 그쪽 그러니까 뭐 정부 예. 쪽에 변호
그쪽도 변호사분이 나오시는데 그 네. 변호사 비용까지 저희가 물어줘야 되는 건가요? 예, 근데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심사, 재심사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런 위험이 없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소송으로 가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패소자가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돼 있기 때문에 네. 상대방의 변호사 보수 중에 일정 부분은 지급을 해야 되는 위험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산재 소송회 같은 경우는 국가가 변호사를 별도로 선임하지 않고요. 네. 대부분 그 공단 소속의 소송 수행자라고 해서 그 쉽게 얘기하면 공단의 직원 같은 사람이 소송을 네네. 수행하도록 돼 있거든요. 예, 그 네. 사람한테는 뭐 별도의 변호사 보수를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 보수를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패소를 하더라도 그런 부담은 덜게 되는 물어줄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면 되죠. 그런데 네. 이제 예외적으로 뭐 공단이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뭐 예외적으로 또 뭐 중요한 사건이나 뭐 이런 경우는 또 외부 변호사한테 위임을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아마 이제 선생님 같은 사안의 경우는 뭐 그렇게 큰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소송 수행자가 수행을 하고 뭐 그렇게 되면 설사 소송 가서 진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뭐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줄 위험성은 적다라고 보입니다. 네. 네. 변호사님 저기 예. 그 내용은 좀 충분히 숙지하겠습니다. 그럼 예. 또 한 가지 더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아니 저희 그 근무 환경이 네. 내년 3월달에 저 계약해가지고요. 예. 그 다음에 1월달 그러니까 10개월 예. 10개월 그 단연 근무를 하면서 예. 23년부터 이제 25년까지 한 3년 근무를 했는데요. 네. 그 뭐 아무래도 그 저 학교니까 예. 그 뭐 하청 이쪽에서 아마 그 관리를 하는가 본데 인력 관리를. 네. 그래서 뭐 퇴직급여 뭐 이런 거는 전혀 그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요. 그 이게 이제 어쨌든 그거 관련해서도 지금 산재 인정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근데 이제 퇴직금이란 거는 1년 이상 근무를 한 경우에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10개월씩 끊어서 인정을 하신 것 같아요. 10개월 일하시고 조금 쉬셨다가 다시 일하시고. 예, 쉽게 해갖고 저 퇴직금 안 주기 위해서 그럼 병법을 동원하는 거겠죠. 네, 뭐 그런 것도 있기는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요 청소 용역 업무의 특성상 그렇게 이제 계약 기간을 또 불가피하게 또 그렇게 짧게 잡아서 하는 경우들도 있기는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좀 드리려면 뭐 그동안의 계약 관계도 보고 계약서도 보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는 1년이 넘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단기로 계약직을 오래 하다 보면은 이게 나중에 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기도 하는데요. 뭐 이런 근로관계에 대한 내용은 이제 그동안 계약서 다 갖고 가시고 해서 뭐 노무사님 또는 변호사님하고 다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퇴직금 청구를 하고 싶어서 그러신 건가요? 퇴직금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 저희는 지금 산재 처리도 안 되고 또 저 회사도 잘리고 그 뭐 한 달에 140만 원 받던 거 지금 좀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래갖고 뭐 방법이 없나 해갖고 지금 네, 그렇습니다. 네, 우선은 상담자님 저희가 시간 관계상 상담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저희가 이 퇴직금 관련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 제가 변호사님하고 조금 더 얘기 나눌 테니까 계속 방송 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좋은 상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뭐 한 가지 또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뭐 설마 산재에서 승인이 났다고 해도 또 이제 승인 불승인을 다투는 건 행정소송인데요. 그러니까 내가 금전적으로 산재 보상을 받더라도 그게 충분치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별도로 민사소송을 또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산재 승인이 안 났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학교 측이 뭐 이런 위험한 시설을 방치해서 넘어졌다거나 이런 사용자로서 좀 책임이 있다고 하면 산재 소송뿐만 아니라 뭐 민사 소송도 네.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 그 부분도 뭐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또 김희성 변호사님이 또 다 얘기해 주셔가지고 지금 뭐 이의 신청하는 건 공단에 이제 심사 청구하고 그다음에 재심사 청구는 고용노동부에 하고 만약에 거기서도 불복해야 되면 행정소송을 하게 되는 법원에 행정소송해야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아까 이 11개월 단위로 좀 끊어가지고 계약을 했었다. 단기 계약직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하나의 업체가 만약에 27개월을 사용을 했다면 실제로 이제 예를 들어서 11개월 해서 33개월을 이렇게 사용을 했다고 한다면 사실상 근로가 돼서 퇴직금을 또 받을 수도 있어 보이는데 그건 이제 고용노동부나 노동청에 좀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맞습니다. 어떻게 좀 보시면 이거는 좀 퇴직금 청구도 가능할 수도 있는 사안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이렇게 그 연속된 근로로 볼 수 있을 것이냐 사실 그 이제 부분이? 1년 이내 계약직 1년 이내 근로 계약을 한 2년만 해도 이제 무기계약직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돼버리는 거죠. 근데 이게 또 정식 고용이 아니고 사실은 좀 지금 보면은 최저 임금보다도 아래에 있는 140만 원이라서 근로 시간 자체도 또 적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근로 형태가 어떤 형태인지에 따라서 좀 그 퇴직금 관련된 부분이 좀 달라질 것 같은데 그래도 3년을 일했다고 하니까 고용노동부나 그러니까 노동청에 좀 얘기를 해보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하셨던 기왕증 관련된 부분도 기왕증이 있다고 해서 산재가 승인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 해주셨거든요. 사실 이 회전근개 봉합술이라는 게 봉합을 했다라는 건 결국 파열이 돼서 봉합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일상에서 퇴행성 뭐 관절염도 있고 지금 계속 진단받은 것들 보면은 유착성 관절 낭염, 그러니까 한마디로 낭염 이렇게 동그랗게 염증이 생겼다라는 거고 또 증후군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염증이 갑자기 파열로 가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것이 회전근개가 파열돼서 그걸 봉합해야 되는 사정까지 됐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사실은 좀 이 사고로 다쳤을 가능성도 상당히 큰데 그 상황이 사실은 저는 인과관계가 그 다쳤을 때 증거가 좀 있는지가 사실은 조금 좀 그 부분이 사실은 좀 궁금했거든요. CCTV라든가 그렇죠. 그래서 아까 얘기해 주셨지만 그 계단이 사실은 진짜로 미끄럽다거나 뭔가 좀 다칠 수 있는 상황이라던가 과실 비율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서 그 부분들을 좀 상담자님도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번 회전근개 관련된 소송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때 경미한 사고기는 했는데 회전근개가 이제 끊어진 겁니다. 근데 이제 의사들의 견해가 달랐었어요. 신체 감정을 받았을 때는 이 사고로 인해서 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파열된 게 맞다라고 했는데 이 교통사고가 경미했거든요. 근데 다시 이제 재판부에서 진료기록 감정을 받아보자 이렇게 했는데 그 진료기록 감정에서는 MRI 이런 거 다 분석을 해서 이거는 만성적인 걸로 된 거지 파열된 게 아니다라고 했던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러면 파열이 안 된 거로 본 건가요? 아니면 파열되는 것도 시간이 흐르면 파열이 될 수 있다는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미 그 전에 끊어졌던 거다. 이미 그 전에 끊어졌다. 몰랐을 수도 있다. 이거는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그렇군요. 건데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회전근개는 조금 다를 수 있구나. 이렇게 좀 워낙에 많이 사용하는 부위니까 끊어졌어도 끊어진 걸 몰랐을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이제 회전근개 하니까 좀 그쪽 어깨 관련해서 공부를 했던 건데요. 이제 또 그 근육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인대가 좀 여러 개 있어갖고 그 중에 하나가 끊어져도 모를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사안도 혹시 이제 의사가 아마 판단했다면 그렇게 판단했을 텐데 뭐 의사의 판단이 꼭 그 의사의 판단이 맞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뭐 소송을 통해서 또 다른 의사한테 감정을 받아보면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좀 논쟁이 좀 될 수 있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상담자님한테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고요. 저희는 전화 상담 여기서 좀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자,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고민 내용인지 함께 보실까요? 저는 최근 세탁소에 약 140만 원대의 명품 나일론 가방을 맡겼다가 세탁소의 실수로 분실을 당했습니다. 구매한 지는 1년 5일밖에 지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명품 세탁은 일반 세탁보다 비싸고 별도 관리가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세탁소 측은 저에게 구매가의 45%만 보상하겠다고 했습니다. 소비자원에 문의하니 가방의 내용 연수 2년을 기준으로 일반 의류와 똑같이 계산한 결과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명품이라 세탁료를 더 받으면서 보상 기준은 일반 가방과 동일하게 작용한다는 점이 이해되지가 않았습니다. 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영수증 제출 문제입니다. 소비자원 기준에 따르면 구매 영수증이 없으면 세탁비의 20배를 보상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낸 명품 세탁비는 약 35,000원이었는데 영수증이 없었다면 오히려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저는 영수증을 제출했고 그 결과 보상액이 줄어 결국 가방 구매가의 45%만 받게 되었습니다. 영수증을 제출하면 보상액이 더 낮아지는 이 구조가 과연 합리적인지 의문입니다. 더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방법은 없는지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라고 질문을 줬는데 세탁소 명품 가방 좀 분실한 사연인데 여기에 내용 연수가 나옵니다. 변호사님. 이 내용 연수 2년을 좀 적용해서 소비자 보호원처럼 얘기하는 게 이게 법적으로 좀 맞는 건가요? 네. 일단 이제 내용 연수가 2년이다. 그러면 이제 그 가방을 2년 정도 쓸 수 있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요 말이 왜 나왔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 이런 소비자 세탁소와 그 세탁소를 이용한 사람 이렇게 소비자와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그 분쟁 해결 기준에 대해서 그 소비자 보호법에 근거해서 공정위가 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분쟁 해결 기준이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다양한 경우들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세탁물의 경우는 이렇게 내용 연수가 얼마이냐. 그리고 내용 연수가 얼마인지에 따라서 실제 사용은 그러니까 실제 구매일로부터 그 소비자 분쟁이 발생하기까지 그 기간이 얼마냐에 따라서 배상 비율을 정한 표가 있습니다. 그 표에 의해서 그 배상한 비율에 대해서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분쟁 기준을 한번 살펴보니까 여기에는 이제 가방의 내용 연수를 3년으로 보는 경우가 있고 2년으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3년을 보는 경우는 가죽 가방의 경우 3년으로 받고 일반 가방의 경우는 2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은 나일론 가방이니까. 그래서 가죽은 아니라 그냥 일반 가방, 가죽 가방이 아닌 그냥 일반 가방에 준해서 판단을 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내용 연수가 적정하냐, 법적으로 맞느냐, 라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증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이런 이제 법원도 이 규정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이거를 증명할 수 있느냐, 이 내용 연수가 이거보다 더 길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느냐. 예를 들면은 뭐 이 나일론 가방이 조금 특이한 가방이 이 분쟁 기준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나일론 가방은 내용 연수가 얼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뭐 예를 들면 가죽 가방이 3년인데 이거는 가죽 가방처럼 뭐 오래 쓸 수 있는 가방이다 라는 걸 증명하면 뭐 3년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겠고 그 이상을 쓸 수 있다
예. 이렇게 하면 더 인정받을 수 있어요. 사실은 명품 가막이기 때문에 명품은 사실 뭐 10년, 20년 쓰시는 여자분들도 상당히 많잖아요. 그럼 이 내용 연수 기준으로 보면 2년 안에 모두가 사가지고 사라져야 되는 약간 중고품처럼 취급하는 건데 아마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납득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게 2년만 지나면 그럼 이 가방에 어떤 잔존 가치가 없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궁금증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기준은 그러니까 소비자가 입증을 할 수 있으면 이 기준에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입증하지 못할 때를 대비해서 이런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해뒀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게 명품이냐 아니냐, 얼마의 고가의 제품이냐에 따라서는 차별을 두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개별 케이스마다 내가 더 추가적인 보상을 받고 싶다라고 하면 결국 내가 증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실 뭐 그런 있습니다. 것도 되겠네요. 중고거래 마켓 같은 데서 지금 이 물품이 얼마에 팔리는지 뭐 비교군들을 좀 만들어서 증명하면 또 증명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손해배상 산정 기준이 이런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구입한 금액을 내가 증명을 해야 됩니다. 구입한 금액을 내가 증명하면 지금 말씀드린 거는 뭐냐면 내용 연수와 사용 기간에 따른 비율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구입 가격이 1,000만 원일 때 80%랑 100만 원일 때 80%랑 다르죠. 그렇죠. 그러면 구입 가격은 어떻게 증명을 하느냐? 만약에 내 영수증 이런 걸로 증명을 해야 되고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통용되는 시세 이런 걸 증명한다면 인정받을 수도 있고 뭐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안 되면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뭐 세탁비의 20배 이런 규정이 나와요. 그것도 좀 궁금해요. 저는 이제 이 규정이 있는지도 사실 궁금했는데 세탁비의 20배. 그러면 이제 세탁비가 35,000원 아마 명품 세탁이니까 조금 더 비싸게 준 것 같아요. 이 35,000원의 20배인 70만 원을 원래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내가 영수증을 했더니 63만 원 수준이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부당한 거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증명하고 영수증을 냈는데 오히려 내가 받을 수 있는 기준보다 더 낮아지는 이 구조가 과연 합리적이가 타당한가? 이거에 대한 질문 주셨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손해배상액을 산정을 하려면 내가 최초의 그 새 상품일 때 가치가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사용을 하면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비율을 얼마로 할지 정해야 되는 구조인데 이 첫 번째 요건, 이 새 상품의 가격을 내가 증명을 해야 되는데 증명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 사안은 인수증이란 걸 받지 않아서 그러는 건데요. 우리가 뭐 요즘에 이제 업무를 정확하게 하는데 가보면 인수증이란 걸 줘요. 내가 이런 상품을 받았다라는 인수증을 해주는데 거기에는 구매 가격을 적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수증이 있으면 이런 입증 곤란을 피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아니면은 이제 사실 그러면은 입증할 책임이 소비자한테 있는데 입증을 못하면 사실 못 받는 거거든요. 못 받는 건데 이제 법에서는 이렇게 그 최소한의 보장 장치를 둔 것이고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역전되는 오히려 내가 영수증을 제출했더니 적게 받는 이런 불합리화가 생기기는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저는 그런 판단을 합니다. 이게 원래 손해배상이라는 게 실제 발생한 손해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규정도 정하기 나름일 텐데 이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만약에 실제 발생한 손해가 세탁비의 20배보다 적을 때는 세탁비 기준으로 한다라는 규정을 뒀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그런 불합리한 거를 없앨 수 있을 텐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규정은 없더라고요. 그럼 없다라고 하면 원래 이제 손해배상 원칙으로 돌아가서 실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 줄 수밖에 없지 않겠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45% 중고돼서 잔존가치 남아있는 45%로만 해서 63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 부분 좀 손해배상은 실손해가 원칙이다 보니까 그 부분으로 보상할 수밖에 없다. 상담자님께서 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 잘 해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첫 번째 이메일 상담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이메일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메일 상담 내용 보실까요? 저는 일남일녀 중 막내딸입니다. 9년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본가 근처에 살면서 아버지를 돌봤습니다. 결혼 후 서울에 자리를 잡은 오빠는 명절에나 겨우 얼굴을 비추는 정도였죠. 몇 년 뒤에 아버지가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상태가 점점 나빠지면서 결국 요양원에 모셨고 그곳에서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치른 뒤 재산 정리를 하다가 황당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께서 제게 주시겠다던 그 상가가 이미 오빠 이름으로 등기 전 되었던 겁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오빠는 아버지가 치매 진단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상가를 오빠에게 준다는 내용의 공증유언을 작성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직접 써주신 유언장을 보여줬지만 오빠는 주소도 없고 도장도 없다면서 제 유언은 무효라고 했습니다. 비록 유언장 안에는 주소가 없지만 아버지가 직접 주소를 써주신 봉투에는 적혀 있습니다. 과연 제 유언장은 무효일까요? 아버지의 유산은 어떤 유언을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 만약 제 유언장이 무효라면 제가 받을 권리는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답답한 마음에 상담 요청 드립니다. 유산 문제, 유언장에 또 양쪽 유언장이 나왔고 유언장의 효력 관련된 부분이 문제가 됐습니다. 우선 유언장 중에 따님의 유언장은 무효입니까? 네. 그러니까 두 개의 유언이 공존한다고 한다면 예. 후행 유언이 유효라고 봐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유언자는 유언을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유언을 하면 선행 유언을 철회하고 후행 예. 유언을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오빠에 대한 유언이 후행 유언이니까. 예, 그게 이제 이릉 유효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오빠의 유언장이 무효로 되는 경우는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오빠의 유언에 그러면 이제 딸 입장에서는 오빠의 유언이 효력이 있는지를 따져봐서 효력이 없다라고 하면 선행 유언이 먼저 유효가 되는 것이죠. 유언이 사실은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이잖아요. 지금 네. 화면에도 나오고 있는데 유언이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유언 저 5가지밖에 없는데 저거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뭐 자필 증서 유언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내가 글씨를 써서 유언자가 글씨를 써서 하는 유언이라고 하면 되고요. 녹음 같은 경우는 글씨를 쓸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파서 신체 장애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와병 중이라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공정증서의 유언이라는 거는 우리가 공증 많이 아시죠? 맞아요. 변호사 사무실, 공증을 할 수 있는 변호사 사무실 가서 작성한 유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비밀증서는 그걸 봉한 증서 그렇게 그 비밀성을 유지한 그런 유언이라고 보시면 되고 구수증서는 이렇게 자필을 못할 때 말로 전해서 증서를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요건이 엄청 까다롭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 또 이슈가 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치매 진단을 받은 상태에서 유언한 거거든요. 이 오빠의 공증 유언이 법적인 효력이 있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치매 환자의 유언은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유언 그 인지 능력에 대해서 측정한 점수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치매 정도가 중하다고 한다면 유언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치매 환자라고 하더라도 경증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경증의 경우에는 유효할 수도 있다. 또 중요한 거는 지금의 치매 능력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유언을 할 당시에 유언을 한 당시에 치매 상태가 어땠느냐. 그럼 이걸 어떻게 평가하느냐. 의무 기록 같은 거 보시면은요. 거기에 이제 인지 능력에 대해서 평가한 수치들이 있거든요. 그게 수치로 나와요. 그런 수치에 대해서 뭐 얼마를 넘으면 기다 아니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는데 그 어느 정도의 그 바운더리는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기준으로 해서 법적 다툼도 좀 있죠. 경도 인지 장애냐 아니냐 이 부분 상당히 좀 문제가 많이 되는데 지금 좀 억울한 상황이거든요. 이 상담자분이 상속에 대해서 자기 권리를 좀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유언 공증이 무효다라는 주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게 유효라고 하더라도 뭐 내가 한 푼도 받지 못한 상태라면 유류분 청구 같은 거 할 수가 있습니다. 유류분 청구 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한 푼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수익. 그러니까 오빠가 이거 말고도 많이 생전에 받은 증여받은 것들이 뭐냐라는 걸 또 밝혀야 되고요. 이런 걸 특별수익을 밝히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선 유언과 관련된 부분, 무효 관련된 부분 좀 다투고 만약에 그 부분이 잘 안 돼서 오빠가 모든 상속을 받았다면 유류분 청구까지 가능하다. 아무쪼록 저희 이제 상담자분에게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생생볼쇼 오늘 새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김희성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법률 상담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전화 0257-8259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법률 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십시오. 이메일 또는 카카오톡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니까요. 많은 접수 바라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